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후에 한미 동맹 그리고 경제 기술 안보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제2 세션 진행을 맡게 된 최영진입니다. 오늘 코리아 헤럴드에서 주최하는 시큐리티 포럼은 이제 수개월 전부터 저희 프라자 프로젝트와 함께 기획하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주요국 대사님들과 또 정계, 학계, 재계 다양한 분들 또 전문가들이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 매일매일 트럼프 2.0 시대에 닥쳐올 미래 전망과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상과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안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앞서 1세션에서 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잘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소리를 아나운서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분도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 질문은 좀 가볍게 주의를 환기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에게 다 같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0 시대,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일까? 또 위기일까? 또 기회라면 또 왜 이렇게 보시는지, 만약 또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안주 순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이크를 잡게 돼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저도 조금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일하는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저희 워싱턴 DC에 있는 저희 직원, 저희 현지 지부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워싱턴에서의 정보나 한국에서의 정보나 서울에서의 정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마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준비했던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한국의 로펌들이나 연구기관들에서 제 보고서를 굉장히 신속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워싱턴 DC보다도 서울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제 코리아 헤럴드의 시큐리티 포럼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기를 잘 맞춘 신속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한국에 서울에 계시는 또 주한 외국 공간에서도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1등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냐 위기냐로 이제 좀 딱 잘라서 말하면 사실 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기회보다는 위기를 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그게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회냐 위기냐 이거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업종마다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트럼프 1기를 4년을 경험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때와 상황이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트럼프 1기에 2년 동안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을 했었고 연방대법원도 보수화 이미 되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세팅된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8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짚어본다면은 저는 위기인 거는 맞지만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 또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기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랑 위기랑 두 개, 리스크랑 기회가 두 개 있을 텐데 둘 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요인들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다르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저희가 이전 대비 이제 어디셔널한 뭔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서 이미 실현될 건 실현이 됐고
추가로 더 실현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위기에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어디셔널한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Good afternoon. Before I get started, just want to really thank the Korea Herald, CEO Choi Jin-young for always doing a very great job in setting up these kind of forums. The second thing is, as the chairman and CEO of AmCham, we are a non-political, non-partisan organization. So we have remained in that position for the past 71 years. So the real question is this an opportunity or a risk? For me, having been a business person all my life, I do look at this as an opportunity for Korea and for the U.S. I'm probably one of the few Americans sitting here in the panel and also here in the audience. So I left Korea when I was really in the first grade. So I spent most of my time in the U.S. So when I look at the views of President Trump, it's probably different than what people here in the room kind of take a look at. We in Korea look at CNN for the most part, the Times, and the media is what we're used to. But guess what? As an American guy, I happen to watch both CNN and Fox. I watch a lot of podcasts. So if you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n the election, take a look at the interview that President Trump did with Joe Rogan. I bet a few of us even know who Joe Rogan is. He's a podcaster. President Trump spent, 3.5 hours with him on a one-on-one interview. 40 million, people watched that video. 40 million. And guess what? Joe Rogan also endorsed President Trump. So I think that was a big movement as well. I was fortunate to be invited to see President Trump twice during his first presidency. Once at a business roundtable where we had around 25 business leaders, including the top 10 chaebol chairmen who were in attendance, and a few of other people as well. So I got to witness President Trump in action. He's actually a really solid gentleman. And I think that because he won so resoundingly in this election. Look at the landslide he had in the president race, in the Electoral College. The Senate. Who would have thought that you would have flipped all these seats? And now, although the House has not been determined yet, there's just 2 votes away. This is pretty resounding. And I love the fact that because he's going to have majority control across the 3 branches of government, we're going to have very little bureaucracy. It will be very decisive. We have already seen all the different cabinet, appointments. Some of them are kind of interesting. Some of them are pretty typical. But again, because of that, I remain very optimistic. So is it good for us or bad for us? I think it depends on what we do with it. So really, it's up to us to figure out how do we work with President Trump and how do we win with him. And I remain very optimistic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ere in South Korea, President Yoon and the team, will do a very good job. 네.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통상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 위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동맹국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이제 좀 더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기회인 것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조선
과의 협력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협조를 공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동맹국으로서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이제 좀 협상력을 제고한다면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문을 드렸는데 상당한 현답을 네 분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오늘 이제 미국인이시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임스 김 회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또 이렇게 더 이 상황을 훨씬 더 활용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찾아보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는 이제 보편적인 관세 부과 뭐 10 내지 20% 그리고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까지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부과가 전 세계 무역과 또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 한국의 대미 수출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혜영 교수님 그리고 또 조성대 실장님 또 백승현 교수님께 좀 한 분 한 분께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시니까 조성대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관세를 무역 수단으로 쓰겠다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업계 중에서도 주요 리스크가 되는 분야가 좀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기회를 좀 포착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스스로 이제 테리프맨이다, 나는 관세 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이호영 교수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이제 뭐 현재 바이든 행정부나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똑같이 굉장히 보호무역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그런 통상 정책을 펼 것이라는 데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제 수단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제일 우선적으로 좀 활용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세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편 관세, 유니버설 테리프가 있고 그 다음에 레시프로컬 테리프라고 해서 이제 미국산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이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만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좀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한국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편 관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뒤부터 살펴보죠. 중국에 대해서는 뭐 품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60% 정도 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좀 반사이익을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중국산의 저가 경쟁으로부터 상당히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상교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 제품이, 한국 기업이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그 이면에는 좀 다크 사이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과연 그러면은 우리의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도 또 이제 중간재를 수출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상호 대응 세율인데요. 상호 대응 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미국의 실행 세율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상대국이 60% 부과하는 품목은 우리도 60%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국 입장에서는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양국 간에는 사실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호 대응세율을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보편적인 관세, 즉 미국이 과연 테리프의 베이스라인을 올릴 것인가, 양어세율을 올릴 것인가. 앞서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중국의 WTO와 가트 2조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올린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효과들은 상당 부분 좀 중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 교수님,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추진해온 한미 또는 한미일 관련한 이제 공급망 안정화 협력들도 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서 20% 보편 과세하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편 관세 이슈는 사실 그 목적이 뭔가, 트럼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제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수출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메이크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내에 투자를 하도록,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으로 와서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편 관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Reciprocal Trade Act라는 이제 것을 제정하겠다, 상호주의 무역법이라는 거를 가칭 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보편관세와 저는 사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관세라는 것을 모든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부과하려면 어떤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호주의 무역법을 제정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그 이제 정도는 국가별로 이제 뭐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결과에 따르겠지만, 결국은 이 상호주의 무역법을 만들게 되면 상대 무역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미국도 그만큼 똑같이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제정을 해놓고, 사실 모든 국가들과 1대1로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근거로 일방주의적으로 수입 관세를 높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저 혼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한미 FTA에 근거해서 이미 대미 관세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편 관세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만 그 부과 대상이 아니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출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특별히 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게 차별 대우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금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현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좀 활용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면제분이라든지 뭐 예외라는 것을 이제 좀 협상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얘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한미일 공급망에 이 보편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한미 공급망을 중시하고 한미일 공급망을 중시한다면 이 보편 관세는 한국에 대해서는 매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슈를 이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승현 교수님, 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고정관세 부과하고, 또 만약에 중국도 관세를 부과하면 계속해서 이제 보복 관세 때리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중 간의 경제 디커플링 가속화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이 취해야 될 어떤 최적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사전에 역할을 부여받은 건 아닌데요. 약간 좀 비관적으로 자꾸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디커플링은 계속 지금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적응이 된 상태죠. 뭐 당연히 미국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대응 조치를 뭐 관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죠. 기술 분리하는 것도 중국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노력을 해서 억지로 플러그인을 시키지 않는 한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벌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서 당연히 관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관세와 관련해서는 앞에 이제 두 교수님, 박사님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더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편적인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차별받는 건 아니죠. 근데 중국은 60%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실은 한국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IRA나 이런 데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중국 기업이면 그거는 비율을 인정을 못 한다거나 그 컨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안 팔고 싶은 기업들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의향이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이슈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과 미국도 디커플링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블락이 다 디커플링 돼서 조금 더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미 한미 간에 잘 구축된 뭐 FTA도 있고 지금 뭐 IPF도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미일 뭐 여러 가지 공급망 협의체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잘 동력을 이어가면서 저희가 예외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아까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접하는 우리가 파악하는 미국의 정보라는 게 굉장히 경도돼 있고 사실은 미국도 저희가 굉장히 가까운 동맹이고 오랫동안 뭐 나름 인풋을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중국은 더 하고 유럽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건 사실은 제대로 이해나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저는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임스 김 회장님, 그 한미 FTA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존재는 하고 있는데 트럼프 이기에서는 이를 좀 우회해가지고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도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또 미국이 한미 FTA를 뭐 개정한다거나 혹은 또 재협상한다거나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 이런 게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 경제나 기업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의견을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know, when we had the original chorus, 11 years ago, followed by another revision, which is chorus FTA 2.0, not a lot has changed, but the way I look at chorus FTA is it's the gold standard for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wo countries. So the chorus FTA is really designed to be used as a framework for resolving issues as they come. So we should never look at chorus FTA as just a hard law that people are going to cover, but it's something that we use to resolve issues as they come in, and that's what happened with chorus 2.0. I think it's still too early to really figure out what's going to happen once the new administration comes in.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Secretary of Commerce as yet. So whoever becomes the Secretary of Commerce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Okay, but I do want to say something which I think that is important. $140 billion worth of financial commitments have been made by Korean companies in America. It's the largest by any single country. Also, U.S. is now the largest investor in Korea. So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U.S. is now Korea's #1 trading partner. So I know a lot of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is Trump effect, but America is really a capitalist society. You got big companies like Samsung,
LG, Hyundai, Kia, Hanwha, $140 billion in these states, right? And most of these states that they invested in are red states. And these red states are controlled by Republican governors. So can you imagine these guys? They're not welcoming Korean companies because they're trying to do Korea a favor. Korean companies are doing these states a lot of favor. Georgia, Alabama. Look at Indiana. You go to Indiana today. I was just with the president of Purdue. And because of the CHIPS Act, SK has made a huge investment in Indiana. So the governor, the senator, Todd Young, they're very, very happy about Korean investments. So I think that we should be a little bit more positive and upbeat about what the possibilities are. But if I was a governor of Alabama, I'm looking at Korea as my top customer. And I'm going to treat my customers really well. So we should be in that proactive approach as opposed to being scared about the situation. So if you want to really work closely with them, you have to know America. You have to be mainstream. You have to kind of understand how Americans look at these relationships. So that's my quick insight on some of these things that are coming out. 사실 우리가 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조금은 좀 상당히 큰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모더레이터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지 않았었고 조금은 좀 편향된 시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이호영 교수님께서도 사실 그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크게 가능성 높게 보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별 지금 미국이 이제 거의 한 60여 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있는데 모든 국가들과 1대1로 협상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FTA 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1대1 협상 방식보다는 아까 그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필요할 때 일방주의적으로 수입 관세를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2, 3위조 관세 조치처럼 특정 철강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모든 수입 상대국을 대상으로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법 근거 조항을 활용을 해서 관세를 올리는 그래서 뭐 또 기존의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수입 규제 조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한미 FTA 개정은 이제 저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렇죠. 걱정을 해서 하는 거지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뭐 공약이나 뭐 공화당 정강 정책을 보면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섣불리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자꾸 여론화를 시키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그 교역에서 무역 흑자가 큰 뭐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대만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성대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이호영 교수님 발표 중에 이제 무역 적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해소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무역 적자 해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산업 보호와 또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같이 맞물려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당히 좀 트럼프 얘기에서 강하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직 이제 어느 위치를 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기 때 USTR을 했던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분이 여전히 이제 그 올해 냈던 책에서도 무역 적자 문제 또 관세를 통한 이 수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올해 아마 여러 나라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금 이제 따져 보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 적자 폭이 최근에 조금 빠르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증가 속도와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 조금 더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뭐 이원주 의원님이나 뭐 이현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미국 사람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이미 한국이 아까 제임스 킴 회장님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 2년간 기록적인 투자를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초기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미국에 없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간재입니다. 그렇게 설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공장에서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중간재가 필요한데 역시 초기에 이렇게 로컬리 그걸 리소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최근에 무역 적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 저희는 이제 좀 그런 무역 적자를 좀 투자 유발형 무역 적자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반대로 이제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기록적인 그런 투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고 좀 안정적으로 갈 경우에는 설비 투자의 그런 설비의 그런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 중간재도 점점 트럼프의 어떤 그런 관세 정책과 공급망 정책이 아니어도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은 근처에서 소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제법 안정적으로 좀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설득을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기술 안보 정책, 또 첨단 기술의 자국 보호,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뭐 반도체, 전자, 뭐 기술 수출 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큰 포지션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 산업의 보완이나 이런 자율성 확보 문제 관련해서 백세인 교수님은 그 한국의 기술 수출 산업들에 미칠 영향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또 새로운 행정부가 왔다고 여전히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양국 간에 잘 협의를 이루어서 지금 일정 부분의 합의에는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합의된 것들이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행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재평가를 해보자. 이게 맞는 건가? 이걸 일부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검토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완전히 뭐 수출 통제를 별로 효과가 없으니 확 없애버리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다른 유연한 사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최첨단에 있는 반도체 부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영향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속도를 늦춰주는데 그런데 그걸 그 경각심을 너무 일으켜주는 바람에 다른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자립화가 중국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경쟁에 있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그 의존도의 위험을 중국이 너무 일찍 전방에서 완전히 깨달아버리고 미래 의존도까지 안 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좀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한번 좀 유연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한국의 우리 기업만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랑 뭐 저희 합의한 뭐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한번 좀 재검토를 조금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좀 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나 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대중 견제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첨단 산업 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입지를 좀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거나 유리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저희가 뭐 냉정하게 말하면 메모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좀 미국이랑 뭐 보완적이라면 보완적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TSMC 말고는 사실은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전한 어떤 위험을 분산시키는 올터너티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좀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중국 안에 갖고 있는 공장들이라는 건 뭐 큰 흐름은 저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주얼 엑시시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좀 포괄적인 이런 허가들을 미국에서 받은 것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조금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쟁을 해야 되면 결국은 가장 경쟁이 중요한 건 경쟁자고 경쟁자들의 수준이나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경쟁자가 나한테 계속 의존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데 너무나 그 의존도가 우리가 너무 쉽게 딱 컷해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안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안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은 뭐 절대 못 쫓아온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 이상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벌써 매출이 저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장비는 너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장비는 너무 많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연구를 하면서 자꾸 반도체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게 반도체 장비랑 가장 공정이 유사한 OLED 같은 데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보통 중국의 정보 접근성이 어려워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걸 파악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저희가 중국에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진 못하겠죠. 미국이랑 분명히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반도체면 당연히 뭐 인텔과 같이 한다던가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좀 한번 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살짝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또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까지 상당히 이제 강력하고 타이트한 이 협업 관계를 구축을 했는데 앞서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이제 중국을 옥죄다 보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뭐 공죽변 변죽통처럼 그럼 우리가 더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하웨이의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또 SMIC의 또 파운드리라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미일 간의 어떤 동맹이라든가 한미일 간의 어떤 그 밸류 체인을 강력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중국이라는 국가와 또 시장 그리고 이미 우리가 좀 투자되어 있는 익스포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명한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호영 교수님이나 혹은 조성대 실장님이 또 추가로 조금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 교수님? 이제 대중국 디커플링 얘기하면 이제 기술 수출 통제가 이제 주요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출 통제의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구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다자화를 한다거나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시작한 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다자화에 대한 언급이 그 수출 통제 개혁법 에크라에 처음 언급됐는데 그게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 때 제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다자화를 염두에 둔 것은 트럼프 때부터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수출 통제를 미국 기업들만 적용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효과가 없다는 거를 그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자화에 대한 노력이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반도체 관련돼서 맞았던 이런 포괄적 그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small yard high fence였지만 이게 big yard high fence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선별된 어떤 CET 기술 같이 그러니까 첨단 신흥 기술뿐만 아니라 저사양 그런 기술까지도 이게 포괄적으로 수출 통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저사양 반도체 기술들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되면 이제 gradual exit이 이제 더 빠른 exit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문제점들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 미국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중국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전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군사적 용도라든지 어쨌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그런 용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존의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반도체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국 중심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이 이미 사실 기술력도 빨리 격차가 이제 줄여졌고 또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이 공급망이 이미 형성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이렇게 좀 분절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이 중간에서 두 개를 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 같고 기업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야는 뭐 제가 뭐라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임스 킴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역협회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네. 그 바이든 때에 이제 디리스킹을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해서 이제 더 그게 야드가 더 넓어지고 이제 펜스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펜스의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멕시코에다가 이제 큰 그런 장벽을 또 세우고 또 다시 또 확대하겠다고 이제 하는 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유효한 그런 해석인 것 같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첨단 산업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미국이나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그런 수요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때 미국인들이 뭐 일상용품 뭐 토일렛 페이퍼나 아니면 여성들의 위생용품이나 뭐 기저귀 이런 것들도 쉽게 구하지 못해서 과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그런 첨단 산업을 국한할 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됐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조차 조금 이런 그 일시적인 그런 물류상의 리스크에도 취약한 점을 미국의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발표됐던 그런 공화당 플랫폼에도 그런 일상생활용품, 생활용품조차의 공급망도 미국 내에서 구축하겠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목적이 이제 단순하게 중국을 때리기 위한 중국과의 견제, 중국과 분리되기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그리고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기업이 비첨단 경쟁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why not이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 김 회장님, 뭐 우리가 트럼프 이러면 미국 우선주의자, 뭐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 한국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앞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업에 있어서도 뭐 첨단 제조가 아닌 일반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중간재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비재 같은 것들은 충분히 글로벌 협업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모두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트럼프가 말하는 그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서의 어떤 기회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또 한국 기업이 가장 큰 또 파트너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인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they use this word America first in kind of a negative connotation all the time. But quite frankly, every president of every country should look at their country first. President Yoon, when he became president, he should focus on Korea as his number one priority. So what's wrong with President Trump saying America first? If I became president, I would want to do the same thing.
or make America great again. So I think it's kind of a negative connotation when we refer to America First under Trump as being negative. I don't think that's proper. But with President Trump, he is obviously a business person. He's going to want to try to help U.S. companies succeed not just in America, but also in places like Korea. So I know that we've had a lot of discussions on semiconductors. Take a look at the 4 or 5 huge semiconductor companies: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Qualcomm, NVIDIA. They have huge presence here in Korea. I just came back from a grand opening ceremony for Lam Research. They set up a very nice R&D center here in Korea. And why are they here? Because a big percentage of their global revenue comes from Korea, namely SK Hynix and Samsung. So with that kind of activity, I think that we can work very well with President Trump to help these companies win. And one of the things we're trying to do at AmCham is we want to help make Korea a regional headquarter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Give you some simple math, right? Singapore has 5,000 regional headquarter companies. Hong Kong has 1,400. Shanghai has 900. Korea has less than 100 today. So by making Korea a much better place to work, inves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be very happy, because the bigger facility we have in Korea, the more opportunities to reduce the trade deficit and sell more here in Korea. Thank you. 사실 이거 미국 우선주의라는 내용들을 마치 우리가 수능 문제 풀듯이 이 언론에서 보면은 트럼프 그러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 고립주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 아니 그 수능 문제 풀듯이 이렇게 좀 도식화하는데, 조금 더 오늘 제임스 킴 회장님께서 주시는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간의 어떤 그 편견이나 바이어스를 좀 해소해야만 보다 더 균형 잡힌 그 한미 간의 경제 협력, 또 동맹 강화,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더 키워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예, 마이크를 좀 가져다 드리시죠. Thank you. Jan Spesnic, Ambassador of Latvia. Great insights, and thank you for that. And I noticed that you focused a lot on the U.S.-Korea bilateral trade, which is fair. But my question would be, have you also considered what would happen if this time around Trump succeeds in dismantling the 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n Korea's trade is no longer cover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re you don't have FTAs, and what happens with that? Thank you. 어떤 분이 그럼 뭐 이 교수님하고 우리 또 조 실장님하고 두 분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먼저 하시죠. 예. 네, 제일 피하고 싶은 월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여러 가지 관세 조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피해보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MFN을 무시하면서 혹은 기존의 가트 2조의 그런 양호 의무를 위반하면서 정말 대폭적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사실상 WTO를 뭐 무력화시키거나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는 WTO 탈퇴까지도 뭐 우리가 이미 그 파리 협약 탈퇴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탈퇴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그런 관세 조치에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그런 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뭐 한국말로 이제 이판사판이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그런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게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은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KIEP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모든 국가가 보복 관세를 매기고 그로 인해서 과연 한국 수출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를 시뮬레이션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트럼프 관세 조치의 그런 네거티브 임팩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월스 시나리오는 정말 클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GDP가 한 0.34%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WTO의 그런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이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약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고 뭐 WTO 제소를 당해도 지금 WTO에서의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이 충분히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 자체가 그로 인한 타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뭐 그게 굳이 찾자면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던 한 30년간의 무역 글로벌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보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1분 정도로만 좀 압축해서 말씀 주십시오. 저는 WTO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기 행정부 때 WTO를 충분히 무력화시켰고, WTO를 처음에 미국이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를 한 이유는 그 WTO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더 이제 규범에 의해서 시장 개방을 하고, 미국이 이제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 상으로 이게 유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WTO는 중국의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불공정 무역을 조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입 규제 정책에 대해서 위반 판정을 내리고, 그래서 미국의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방향으로 WTO가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WTO를 무력화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WTO의 기능이 입법 기능이나 사법적 기능이 다 무력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뭐 해체를 시킨 거나 탈퇴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이유는 없고, 이미 중국에 대해서만 MFNDAO를 뭐 지위를 철회하거나 PNTR 지위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협상 카드로서 활용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제 위협을 위한 그런 카드로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먹히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WTO를 더 이상 활용해서 할 가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WTO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뭐 무역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조금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 질문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 임명을 또 하고, 또 비벡 라마스와미를 협력 파트너로 해서 미국의 정부 관료주의도 해체하고, 또 불필요한 규제도 철폐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더 나아가서 연방 기관들을 재구성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를 상당한 시장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어떤 시스템들을 강력하게 전환해 가지 않을까. 그건 비단 미국 그 내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질서나 국제적인 어떤 시스템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토론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되면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한때 일기 정부 때는 의회를 공화당이 과반을 점유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공화당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좀 많이 있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보면 이번에는 아마도 초기 1년 차, 2년 차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본인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혁신적인 인물들 그리고 또 충성적인 참모들을 중심으로 일사천리 1년차, 2년차 세계의 큰 충격과 기회와 위기를 함께 고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실장님 그리고 또 백서인 한양대 교수님 그리고 제임스 킴 주한미국 상공회의사 회장님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이효영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